4년의 겨운 생활이 한 장의 영수증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그날 내 심장을 가장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성수독 정비소의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는 내가 만든 세계가 산산자각 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지연의 10원 운해용 남편가이라는 말은 기름 묶은 심장에 날선 칼처럼 꽂혔습니다. 텅빈 차고에 남은 것은 오래된 트럭 한 대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든 공원뿐이었습니다. 텅 뺀 차고에 남은 것은 오래된 트럭 한 대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든 공원뿐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좀 하지 마. 그냥 데리고 노는 거라니까. 내가 미쳤어? 정비공 애를 낳게. 이 사람은 그냥 내 인생의 시범 운행, 테스트 런 용 남편이야. 아, 깜빡했다. 뒤에 있었네. 아내는 페이스톡 화면 속 장모님을 향해 깔깔대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공구를 챙겨 들고 나왔다. 다음 날 장모님은 내게 전화를 걸어와 이번 주 용돈이 왜 아직 입금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 성수동 내 정비소의 형광등은 오늘도 웅궁거리며 기계적인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화요일 밤 9시 47분. 나는 언제나처럼 2019년식 제네시스 지하심 차체 밑에 누워 있었다. 3만 킬로미터 전에 교체했어야 할 미션 오일 팬 가스켓을 뜯어내느라 내 양손은 검은 오일 범벅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왔다.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는 신호였다. 내 머리 위 2층 살림집 거실 어딘가에서 아내 최지연은 아마 세 번째 와인잔을 비우고 있을 터였다. 나는 이런 늦은 시간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다. 기계는 정직하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고치면 차는 굴러가거나 멈추거나 둘 중 하나다. 회색지대는 없다. 연기도 필요 없다. 차 키를 건넬 때 손님이 보내는 감사가 진심인지 연기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강민호 모터스를 연지 6년. 나는 이곳에 진짜 배기를 쌓아 올렸다. 간판에 내 이름 석자가 걸려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공구에 내 지문이 묻어 있고 바닥 콘크리트엔 내 땀이 스며 있으며 출고되는 모든 챈 내 자부심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결혼은 이놈의 결혼 생활은 도무지 진단이 나오질 않았다. 지연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봉사활동 세차 행사 때였다. 무슨 기금을 모은답시고 여대생들이 깨르르거리며 서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핫팬츠에 젖은 민소매 차림의 그녀가 내 눈에 박혔다. 그녀가 내 낡은 트럭 보닛을 문지르며 커다란 눈망울로 말했다. 저기요, 이거 직접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맡겨주셔서 고마워요. 그게 최지연이었다. 직설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여자. 우리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다. 그녀의 부모님, 최 회장과 이 여사. 강남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그들은 뼈대 있는 집안 흉내를 내며 딸이 하향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뼈 아프게 티를 냈다. 상견례 날 최 회장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뭐 누군가는 세상의 차들을 굴러가게 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래?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이 와하하 웃었다. 마치 그게 유머러스한 덕담이라도 되는 양. 나는 그 모욕을 삼켰다. 사실 많은 걸 삼켰다. 지연이가 나를 선택했으니까. 부모님이 들이미는 판검사나 의사 사위 후보들을 마다하고 손톱 밑에 영원히 기름때가 박힌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다. 첫 1년은 좋았다. 아니, 훌륭했다. 그녀는 내 돈으로 마련한 장인어른의 지원 한 푼 없는 소박한 빌라 신혼집을 마음에 들어 했다. 주말이면 옥상에서 삼겹살을 굽고 일요일 아침 햇살이 침실로 쏟아질 때면 게으르게 사랑을 나눴다. 가끔은 작업복을 입은 내 곁에 앉아 하루 일과를 조잘대기도 했다.
하지만 2년차 즈음부터 균열이 생겼다. 친구들이 의사나 벤처기업 사장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불평이 시작되었다. 집이 구리다느니, 주방을 이태리제로 바꿔야 한다느니, 남들은 여름 휴가로 하와이나 몰디브를 간다느니, 내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면 고마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입주 도우미를 대하는 듯한 말투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돈 문제. 지연이는 일하지 않았다. 내가 생활비를 충분히 댔고 그녀가 편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하지만 충분함의 기준이 달랐다. 내 일주일치 수익을 한 번에 긁어버리는 명품 가방, 친구들과의 호캉스, 회당 5만 원짜리 청담동 PT. 내가 조심스럽게 소일거리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마치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소리를 들은 듯 나를 쳐다봤다. 나 일하려고 대학 나온 거 아니야, 민호 씨. 교양 쌓으려고 다닌 거지. 차원이 다르다고. 나는 또 참았다. 금요일에 들어온 차를 월요일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하며 밤샘 작업을 늘렸다.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더 벌어서 증명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밤 9시 30분, 목이 말라 2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엔 TV 불빛 대신 노트북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지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 남의 인생을 총흙 보듯 비웃는 특유의 그 웃음소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다. 그저 목이 말랐고 피곤했고 내 집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뿐이다. 주방의 차가운 대리석 상판. 리모델링 때 그녀의 고집으로 바꾼 애 손을 짚고 정수기 물을 따를 때였다. 아, 엄마 그만 좀 해. 지연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내 말은 너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잖아. 이제 슬슬 애라도 낳는 신용을 해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지. 지난달 자선 파티에서 고모가 너희 부부 문제 있냐고 묻더라니까. 참나, 고모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진짜 문제 있니? 잠깐의 침묵. 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가슴속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퍼져 나갔다. 엄마, 걱정 마. 나 지금 그냥 즐기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어? 정비공, 메카닉, 애를 낳게. 이 사람은 그냥 내 시범 운행용 남편이라니까. 이어지는 가벼운 웃음소리. 얘는 말하는 것 좀 봐. 아유, 끔찍해라. 그래도 남편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장모는 나무라는 척했지만 목소리는 웃고 있었다. 사실이잖아. 엄마랑 아빠도 알다시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건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아서였어. 나 숭배하지. 돈 꽤 잘 벌어오지. 꼬치꼬치 안 캐묻지. 하지만 내 애 아빠감은 아니잖아. 상상해봐. 손톱 밑에 기름때 낀 아빠가 애를 안고 클럽 하우스에 나타나는 꼴을.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나를 안주 삼아 씹어대는 그 경쾌한 소리. 그럼 계획이 뭔데? 장모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은밀한 공모자의 톤이었다. 계획이랄 게 뭐 있어. 지금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지. 그러다 우리 급에 맞는 괜찮은 사람, 진짜 내 짝 나타나면 그때 환승하면 되는 거고. 강민호는 그냥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자리만 데워주는 거야. 시범운행이라니까. 시범운행, 자리드기, 환승.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 뒤통수를 때렸다. 나는 어두운 주방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8세의 강민호. 피곤하고 늙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남자. 지난 4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온, 그러나 결국은 그 여자 인생의 임시직일 뿐인 남자.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었을 것이다. 배신감을 토해내며 따져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란 놈은 태생이 그러니까.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고장난 엔진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소란을 피워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어릴 때 배웠다. 아버지의 조용한 방식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4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매일 밤 먼지와 시멘트를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어머니가 상사와 눈이 맞아 떠날 때조차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짐을 싸주고 채 씻는 것을 도운 뒤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와 우리 둘을 위해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가끔은 말이다 아들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행동일 때가 있단다. 당시 나는 아버지가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붙잡았어야지. 떠나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하고 원망했다. 하지만 지금 내 주방에 서서 아내가 나를 마치 진짜 구매하기 전에 시범 운행 중인 자동차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했다. 나는 물잔을 싱크대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내 존재를 들키지 않게. 그리고 다시 주방을 가로질러 복도를 지나 지연이가 여전히 장모님과 뭐가 그리 우스운지 낄낄대고 있는 거실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 차고로 향했다. 리프트 위에 얌전히 불평 없이 기다리고 있는 제네시스 G80이 보였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 서서 내 공간, 내 왕국을 바라보았다. 크기와 용도별로 정리된 모든 공구가 제자리에 걸려있는 타공판 벽.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씩 사모은 이동식 공구함들. 각 서랍은 자신의 일을 존중하는 사람의 손길로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문 옆에 걸린 액자 속 사진. 내 정비소 개업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내 어깨에 팔을 두른 아버지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비록 2달 뒤 세상을 떠나셨지만 시범 운행용 남편.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생활비로 쓰던 공동 입출금 통장 잔고 6천만 원 연. 내 명의의 저축계좌 4억 5천만 원 연. 아내가 분수에 넘치게 사는 동안 내가 지난 6년간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똑똑하게 투자하고 검소하게 살아 모은 돈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저축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강민호 모터스 사업자 계좌 8억 9천만 원 일원. 나는 단순히 차만 고친 게 아니었다. 정비소 건물과 바로 옆 건물도 내 소유였다. 성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들썩이면서 투박한 정비소보다는 힙한 카페가 들어서야 한다며 개발업자가 2 건물을 합쳐 32억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해온 참이었다. 고민 중이었다. 건물을 팔면 이전해야 하고 새 공간을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니까 굳이 큰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지금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창고에서 비상 출동이나 외부 수리 때 쓰던 작업용 더플백을 꺼냈다. 낮에 일하다 너무 더러워지면 갈아입으려고 아래층에 두었던 깨끗한 작업복 몇 벌을 챙겨 넣었다. 노트북,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중요 서류들,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유품인 아버지의 시계까지. 내 인생의 필수품을 챙기는 데는 15분이면 충분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트럭 2020년식 K-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에 실었다. 할부 없이 현금으로 샀고 내가 꼼꼼하게 관리해 새 차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차고로 들어가 내 손으로 일군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미뤄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내 건물을 매입하겠다던 개발업자 김도영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님?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 걸려온 내 전화에 김 이사는 놀란 기색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 제안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두 건물 모두 매입하겠다는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물론이죠. 저희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사장님이 재고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주 안에 가능하면 더 빨리 장음을 치르고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 차로 1시간이나 1시간 반 거리에서 새 정비소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이사의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의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내가 급해 보이니 가격을 더 깎아야 할지 고민하는 거겠지. 이주는 좀 빠듯하긴 합니다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장님이 진지하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 딱 맞는 중개인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 상업, 공업용 부동산 전문인데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내일 바로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다 사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분간 더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했다. 원래 제안했던 32억 원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대략 29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내 다른 계좌의 돈까지 합치면 유동자산만 34억 원이 넘는다. 정비공치고는 나쁘지 않은 액수였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시동 꺼진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가죽 시트 냄새와 아내가 질색하던 송진 방향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여기서 집이 보였다.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아마 아직도 장모님과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동안 그녀가 하루 종일 하는 일, 즉 친구들과 다음 브런치나 쇼핑 계획을 짜느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시범 운행용 남편.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제 올라올 거야? 늦었어.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가끔은 말이다 아들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강력한 행동일 때가 있단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그리고 트럭 시동을 걸고 진입로를 빠져나와 나를 임시방편으로만 여기던 여자와 함께 쌓아 올린 삶의 터전에서 멀어졌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해 목적지도 없이 인터체인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해방감. 뒤에 남겨진 정비소는 굳게 잠겨 있을 것이다. 며칠 동안은 자동으로 돌아갈 테지. 내 수석 정비사 박 부장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 집도 문제 없을 거고 지연이도 괜찮을 거다. 아마 내가 긴급 출동을 나갔거나 늦게까지 일하는 줄 알겠지. 늘 그래왔듯 쓸모있고 편리한 자리나 데워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시범 운행용 남편 역할을 하는 줄 알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어둡고 탁 트인 고속도로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내 뒤 어딘가에서 아내는 자신의 발밑을 지탱하던 기반이 조용히. 하지만 계획적으로 걸어 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앞 어딘가 한두 시간 거리에는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모텔이 있을 테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첫날 밤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범 운행은 끝났다. 그녀는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짜증을 내고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내 감정보다 그녀의 기분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된 내 안의 어떤 부분은 휴대폰을 켜고 싶어 했다. 나 괜찮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그렇게 안심시키고 충격을 완화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받을 자격이 없는 친절이었다. 나는 그녀가 장모님에게 했던 말을 곱씹었다. 그 무심한 잔인함, 그녀가 터뜨린 웃음, 나를 상처 입히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내가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 아니, 애초에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로조차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가구였다. 가구는 감정이 없으니까. 시범 운행용 남편. 그 단어는 내 안에 무언가를 해제시켰다. 분노는 아니었다. 분노는 너무 뜨겁고 즉흥적이다. 이것은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였다. 엔진 문제를 진단할 때 발휘하던 그 기계적인 정밀함이었다. 그녀는 계산을 맞췄던 거다. 강민호는 안전해, 돈 잘 벌어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녀의 모든 전략은 나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녀 곁에 있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시도 감내하려는 내 의지에 기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틀렸다. 나는 아직 꺼져 있는 내 개인 휴대폰을 꺼내 유심칩을 뺐다. 반으로 툭 꺾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기계 자체는 와이파이용으로 챙겨두겠지만 그 번호, 그 족쇄는 이제 끝이었다. 나는 선불폰으로 박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가 가게에 와서 나 찾으면 연락 안 된다고 해. 집안에 급한 일 생겨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손님, 친구, 가족, 누구에게든 똑같이 말해.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일은 형님 일이죠. 오전 17시에 알람을 맞추고 옷을 입은 채 모텔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는 지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물 얼룩이 져 있었다. 옆방 커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억양이었지만 높낮이가 마치 음악 같았다. 길을 잃은 느낌, 불안함, 방금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했다. 하지만 대신 4년 동안 참고 있던 숨을 마침내 내뱉은 기분이 들었다. 잠은 지난 몇 달 어느 때보다 쉽게 찾아왔다. 오전 6시 47분, 알람보다 13분 일찍 눈을 떴다. 수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아침 햇살 속 모텔 방은 어젯밤보다 덜 낯설었다. 고속도로의 찻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다. 내가 그 속에 있든 없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의 리듬.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 할머니가 말했던 조식을 찾아 나섰다. 광고 그대로였다. 어제 끓였는지 1시간 전에 끓였는지 모를 보온병 커피. 타기만 하고 맛은 잊힐 데니쉬 페이스트리. 며칠 전에 깎아둔 듯한 과일 몇 조각. 나는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주차장 옆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았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아침 출근길 차량 행렬을 지켜보았다. 저마다 어딘가로 가고 어딘가에서 오며 각자의 복잡한 사연을 싣고 달리는 사람들. 선불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사장님. 송민아입니다. 김도형 이사님께 연락처 받았습니다. 외곽 지역 상업용 매물 찾으신다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편한 시간 알려주세요. 나는 답장을 쳤다. 오늘 오후 좋습니다. 지금 파주 근처입니다. 오후 2시에 뵙죠. 답장이 바로 왔다. 완벽하네요. 시내 메인 스트리트에 창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오전을 모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보냈다. 계획을 세웠다. 엑셀 시트를 만들어 순자산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사업체 자산과 혼전 계약서,
피리 NUP2가 얽힌 복잡한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을 찾았다. 정혜인 변호사. 기업 오너들의 까다로운 이혼 소송 방어에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11시 30분 나는 미루던 일을 마침내 했다. 원래 쓰던 스마트폰을 켰다. 부칭되고 모텔 와이파이에 연결되는데 3분이 걸렸다. 그리고 알림 폭탄이 쏟아졌다. 지연이 부재중 전화 47통, 장모 이 여사 23통, 모르는 번호 8통, 문자 3대개, 음성 메시지 12개. 열어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대신 토스트, 테이스 앱을 열어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처리했다. 공동 입출금 계좌에서 최지연의 체크카드 사용 권한을 해지했다. 2,500만 원을 다른 은행에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녀가 두어 달 버틸 생활비 정도는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만 원을 내 저축 계좌로 옮겼다. 이제 공동 계좌 잔고는 용에 가까웠다. 그녀의 카드값, 벤츠 할부금, 그녀의 모든 금융 인프라가 그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돈은 내가 알아서 채워 넣는 것이기에 그녀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지연에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다. 나 안전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조만간 이야기해. 그러고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장모 번호도 차단했다. 다시 폰을 껐다. 오후 1시 45분 나는 파주 시내로 차를 몰았다. 한때 출판단지로 유명했고 지금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는 도시. 수제 맥주집과 유기농 식당들이 철물점이나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카페 창고는 낡은 물류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노출 콘크리트와 원목 기둥이 그대로 드러난 공간에서 예술가나 재택근무자 혹은 도시의 속도에 지쳐 탈출한 사람들이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송미나 과장은 구석 테이블에서 서류철을 펴놓고 녹색 건강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40대 중반, 작은 체구지만 빈틈없어 보이는 에너지. 그녀는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호 사장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송미나 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이사님께 들었습니다. 서울 상가 2곳 정리하시고 이전하신다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각은 2주 안에 끝납니다. 새 물건 찾고 세팅하는데 1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공격적인 일정이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어떤 공간을 찾으시나요? 정비소입니다. 최소 150평, 약 500m 결은 필요합니다. 사무실 공간 있어야 하고 확장 가능성도 있으면 좋고요. 도로변이라 시인성은 좋아야 하지만 재산세는 합리적인 곳으로.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이내라면 정확한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메모했다. 예산은요? 현금 10억 원까지 생각합니다. 적당한 물건이면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현금이라 그럼 협상력이 생기죠. 수리가 좀 필요한 물건도 괜찮으신가요? 전 정비공입니다. 뼈대만 튼튼하면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딱 맞는 곳이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15분 거리에 200평짜리 공장형 창고가 하나 있어요. 2년째 비어 있는데 외관 수리가 필요해서 주인이 현금 구매자를 찾고 있거든요. 8억 5천만 원의 도안에 내놓으셨는데 빠르게 잔금 치를 수 있는 분이라면 7억 5천만 원 교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오는 길에 이미 주인분께 연락드렸어요. 1시간이면 오실 수 있답니다.
자리를 뜨며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김 이사가 왜 그녀를 추천했는지 알 것 같은 직설적인 눈빛이었다. 강 사장님, 서울을 떠나 새로 시작하려는 이유 안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사정기시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파주는 묵묵히 제 할 일 하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잘 맞으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제가 찾던 겁니다. 시범 운행은 끝났다. 이제 진짜가 시작될 차례다. 매물은 파주 경공업 단지 끝자락 코너 자리에 있었다. 리모델링된 깔끔한 도심지가 끝나고 진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실용적인 공장들이 들어선 곳이었다. 건물은 시멘트 블록과 고람석으로 지어진 납작한 직사각형 형태였다. 20년 전에는 선명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빛바랜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메인 셔터 위에는 송을시로 쓴 간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장성 정밀 N 기계. 송 과장이 아우디를 자갈밭 마당에 세웠고 나도 렉스턴을 그 옆에 댔다. 내리기도 전부터 그녀가 말한 수리 필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바닥 균열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다. 셔터 하나는 약간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지만 건물 자체는 단단해 보였다. 그녀 말대로 뼈대는 좋았다. 주인분 성함은 장석구 사장님이에요. 입구로 걸어가며 송 과장이 말했다. 1973년에 선친께서 시작하신 사업이에요. 40년 동안 꽤 잘 나갔죠. 장 사장님이 2010년에 물려받아 운영하시다가 재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 팔려고 내놨는데 요즘 매수자들은 다들 손 안 대도 되는 새 건물을 찾거나 터무니없는 헐값을 부르니까요. 우리 뒤로 흰색 1톤 트럭이 들어왔다.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수십 년간 야외에서 일한 사람 특유의 구릿빛 피부를 가진 남자였다. 작업화의 청바지, 체크문의 셔츠. 평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유니폼이었다. 금요일 아침 비 냄새가 났다. 소나무 모텔 이검 4호에서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정혜인 변호사가 보낸 합의서 초안을 읽었다. 내용은 합리적이다 못해 파격적이었다. 사업 매각 대금 32억 원은 전액 내 소유, 특유재산. 지연에게는 집 지분과 위자료를 포함해 현금 3억 원을 지급한다. 이보다 깔끔할 순 없었다. 서초동 법조타운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세련되고 차가웠다. 그녀는 내 혼전 계약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서가 아주 완벽해요. 사업 매각 대금은 명백한 사장님의 특유재산입니다. 그쪽에서는 손끝 하나 못 댑니다. 문제는 집이군요. 네, 결혼 후 취득이라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현금 3억 원이면 아주 후한 제안이에요. 문제는 상대방 변호사인데 내가 지연이 보낸 문자, 고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여주자 정 변호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고승철, 업계에서 유명한 독사입니다. 수임료 비싸고 절대 쉽게 합의 안 해주죠. 재판을 길게 끌어서 의뢰인 돈을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사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상관없습니다. 진행하시죠. 오늘 바로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로 별거 시점이 확정되니까 이후 사장님이 버는 돈이나 자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11월에 겨울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핸들을 꺾었다. 집으로.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집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 앞윤이 뭐니 딱지가 붙기 전에 내 분신 같은 공구들부터 챙겨야 했다. 익숙한 강남 주택가. 차고 앞에 지연의 벤츠가 보였다.
내가 트럭을 세우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다. 팔짱을 낀 채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살아는 있었네. 그녀가 비꼬았다. 내 짐 가지러 왔어. 짐? 웃기지 마. 이 집에 있는 건 다 우리 거야. 맘대로 못 가져가. 내 개인 공구, 옷, 서류만 챙길 거야. 방금 변호사 통해 소장 접수했어. 다음 주면 법원에서 등기 날아갈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붉어졌다. 변호사, 오빠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깔끔하게 끝내자고. 그게 서로 좋아.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차고로 들어갔다. 내 왕국이 거기 있었다. 그녀가 뒤따라오며 악을 썼다. 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나 재산 절반 가질 권리 있대. 사업한 돈 30억도 다 포함해서. 그 양반 틀렸어. 계약서나 다시 읽어보라고 해. 나는 묵묵히 내 손때 묻은 공구들을 트럭 짐칸에 실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켓 세트, 내 돈으로 산 고가 진당이, 내 인생의 전부가 고작 트럭 한 대분에 다 들어갔다. 마지막 짐을 싣고 돌아섰을 때 지연이 울고 있었다. 민호 씨, 이러지 마. 우리 노력하면 되잖아. 내가 잘할게. 지연아.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 잘 지내라. 빗속을 뚫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에서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 서 있는 그녀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났다. 강남을 뒤로 하고 파주로 달리는 자유로 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와이퍼가 맹렬히 춤을 췄지만 내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두려움? 아니, 그건 해방감이었다. 4년 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다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기분이었다. 소나무 모텔 2범 4호.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자 작전 본부였다. 짐을 대충 풀고 근처 기사식당에 전화를 걸어 제육볶음을 시켰다.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짜 밥. 식사를 하며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처리했다. 서울 건물 매각건은 김도영 이사가 3주 안에 장음을 치르기로 확정했고 정혜인 변호사에게선 법적 별거 신청이 접수됐다는 메일이 와 있었다. 모든 톱니바퀴가 내가 설계한 대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모텔 카운터로 법원 등기가 도착했다. 법적 별거 결정문. 판사의 직인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내 4년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인 종료되기 상태로 만들었다. 지연이와 장모에게서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서랍 깊숙이 처박았다. 이제 나의 대화 상대는 그들이 아니었다. 오전 10시 장석구 사장님의 공장. 송 과장이 소개한 리모델링 업자. 오 반장이 낡은 1톤 트럭에서 내렸다. 희끗희끗한 턱수염에 닳고 다른 안전화. 평생 현장 밥을 먹은 사내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 사장님, 오덕수입니다. 이 동네 공장은 제가 다 손봤죠. 그의 손은 거칠었고 악력은 바위 같았다. 우리는 200평 공장을 1시간 동안 꼼꼼히 돌았다. 그는 말보다 눈으로 일했다. 삐뚤어진 셔터 레일, 벗겨진 녹색 페인트, 바닥 균열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다. 일단 페인트 칠이 제일 큽니다. 이 면적이면 뿜칠 스프레이 들어가야 하고 최소 3번은 더 씹혀야 색이 나옵니다. 셔터랑 바닥 보수하고 조명 교체까지 5천만 원은 생각하셔야겠는데요. 돈은 안 깎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3주, 1월 1일 전까지 끝내주십시오. 현금 결제해드립니다. 오 반장이 씩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현찰에 3주라 화끈해서 좋네요. 협상할 시간도 아깝다 이거죠. 합시다. 당장 내일부터 애들 투입하겠습니다.
계약은 5분 만에 끝났다. 반장이 떠난 뒤 나는 텅 빈 공장 한가운데 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내 코에는 이미 느껴졌다. 리프트가 작동하는 소리, 에어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진동, 그리고 땀 냄새 섞인 기름 냄새가. 시범 운행은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엔진을 돌릴 시간이다. 생각보다 쉽군. 협상 따위에 낭비할 시간은 없었다. 1월 오픈을 맞추려면 전쟁같이 움직여야 했다. 오 반장이 떠난 뒤 장 사장님과 나는 텅 빈 공장에 나란히 섰다. 그에게는 40년의 회한이, 나에게는 미래의 청사진이 어린 공간이었다. 자네, 눈빛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처음 시작할 때 딱 그랬어. 진짜 베개를 만들겠다는 그 눈빛 말이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냐, 하느냐, 마느냐지. 그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 20명이 땀 흘리던 시절. 이건 그냥 사업이 아냐. 20가족의 밥줄이었어. 책임감, 그 무게를 알겠나? 압니다. 뼛속까지.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됐어. 발 뻗고 자겠구먼. 오후 내내 카페 창고 구석에 박혀 장비 발주를 넣었다. 리프트, 4대, 얼라이먼트, 진당이, 용접기, 견적만 1억 원. 20년 거래처인 대성 리프트,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 은퇴한 줄 알았더니 파주에서 판을 벌려. 역시 강민호네. 그는 내 새 출발을 응원하며 설치비 15%를 깎아줬다. 의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저녁엔 박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연이가 성수동 가게에 찾아와 내가 자기를 버렸다며 손님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단다. 씁쓸함보다 짜증이 앞섰다. 정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용 증명을 보내게 했다. 접근 금지 신청 경고. 잡음은 초장에 법으로 잘라야 한다. 나는 모텔방을 주방이 딸린 특실로 옮겼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일주일 만에 먹는 진짜 밥이었다. 밥을 먹으며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다. 강민호 모터스 파주점. 진짜 정비하실 분 찾습니다. 기술자 다우 확실. 다음 날부터 면접이 이어졌다. 한유리, 12년차 진단 전문. 센터에서 부품만 교체하는 거 지겨워요. 원인을 찾는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였다. 월급 4만 50에 인센티브. 그녀는 울먹이며 합격 통보를 받았다. 팀이 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요일, 법원 조정기일. 고승철 변호사는 뻔뻔하게도 월 700만 원의 암원에 임시 부양료를 요구했다. 지연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짰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깐 카드 내역, 명품, 피부과, 호텔 스파 앞에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기각합니다. 사지 멀쩡한데 일자리 알아보세요. 법정을 나서는데 패배감에 젖은 장모와 지연의 얼굴이 보였다. 통쾌함보다는 연민이 느껴졌다. 며칠 뒤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대방이 백기 들었습니다. 현금 3억 5천에 합의하자입니다. 장모가 변호사 비용 지원을 끄는 모양이었다. 원래 생각보다 3천 정도 더 줬지만 상관없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온전히 되찾는 비용치고는 헐값이었으니까. 진행합시다. 끝냅시다. 전화를 끊고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 기름 냄새가 향수처럼 편안했다. 자유였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고 낡은 모텔 싱크대에 기대섰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4년의 결혼 생활이 합의금 3억 5천만 원과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었다. 허망했지만 안도감이 더 컸다.
이건 자유의 값이었고 충분히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 12월 13일 금요일 장비가 도착했다. 5톤 트럭 4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텅 빈 공장이 곧 리프트, 진당이, 공구함으로 채워질 터였다. 나는 파주 지역 설치팀을 고용해 하루 종일 바닥에 리프트를 고정하고 배선을 깔았다. 점심때쯤 한유리가 나타났다. 입사일까지는 3주나 남았는데 작업복 차림이었다. 근처 지나는 길이었어요. 뻔한 거짓말이었다. 공구실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는 3시간 동안 공구함을 세팅하고 라벨을 붙였다. 그녀는 모든 것에 의견을 냈다.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동선을 어떻게 짜야 효율적인지 아주 똑똑하고 실용적인 의견들이었다. 생각 많이 해봤나 봐요. 12년 동안 정비하면서 늘 생각했죠. 내가 사장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공구 찾느라 시간 다 버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럼 유리 씨 방식대로 해봐요. 지금부터 세팅 컨설턴트로 시급 쳐줄 테니까. 다른 직원들도 부르고 싶으면 불러요. 진심이세요? 내 가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게잖아요. 쓰기 편해야죠. 그녀가 바로 전화를 돌렸고 저녁 무렵엔 3명의 정비사가 모두 모여 어린애들처럼 신나게 공장을 누비고 다녔다. 나는 피자와 맥주를 사다 나르며 흐뭇하게 지켜봤다. 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토요일엔 서울로 올라가 성수동 정비소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김도영 이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 부장은 이미 내 장비를 인수할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형님, 그가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낸다. 가게는 어때? 미어터집니다. 예약이 2주나 밀렸어요. 그가 씩 웃었다. 형님이 잘 닦아놓으신 덕분이죠. 안 망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다. 32억 원이 입금되었고 박 부장은 헐값에 넘긴 장비를 챙겨갔다. 모두가 만족했다. 김 이사가 배웅을 나오며 물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전혀요. 다행이네요. 여기 싹 밀고 오피스텔 올릴 건데 꽤 근사할 겁니다. 근데 강 사장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혼 때문에 파신 건 알겠는데 도망치듯 떠나실 분은 아니잖아요. 나는 트럭 문을 열며 말했다. 자랑스러운 가게를 만들었지만 자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인생을 고치려면 가게를 버려야 했어요. 철학적이시네요. 그냥 솔직한 겁니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강민호 모터스 간판을 보며 나는 비로소 가벼워졌다. 파주로 돌아오니 모텔 주차장에 익숙한 벤츠가 서 있었다. 지연이와 장모였다. 모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해결하죠.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자 장모가 차에서 내렸다. 지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강서방, 얘기 좀 해. 장모의 목소리는 1월의 추위보다 차가웠다.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 말고 진짜 대화를 하자고. 끝난 얘기입니다. 월요일에 합의서 사인만 남았잖아요. 지연이가 나섰다. 오빠 제발 우리 둘만 얘기해. 5분만.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살이 빠져 보였고 초라해 보였다. 한때 내 마음을 흔들었던 여자. 하지만 지난 4년의 기억이 연민을 덮어버렸다. 지연아, 얘기해도 달라질 건 없어. 난 안 돌아가. 합의 번복도 없어. 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엎을 만큼 내가 끔찍했어. 넌 끔찍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야. 넌 그냥 거기 존재만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짓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만든 걸 소비하기만 했지. 난 그런 아내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했어.
그녀가 뺨이라도 맞은 듯 움찔했다. 장모가 끼어들었다. 말 다 했나? 우리 지연이가 자네한테 인생 4년을 바쳤어. 중년의 위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기름밥 먹는 게 자네가 원하던 삶이야. 성공한 사업가, 예쁜 아내 다 버리고. 나는 헛웃음이 났다.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 성공, 그 예쁜 아내, 다 껍데기였습니다. 전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후회할 거야. 나중에 기어와서 빌어도 우린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곧바로 정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다.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합의 취소하고 소송 가겠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방금 모텔로 찾아왔길래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자극했나 보네요. 그럼 재판 가야죠.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벤츠가 떠나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12월 18일 오후 3시 파주 공장 장음을 치렀다. 장 사장님은 딸 시집 보낼 때 입었던 양복을 꺼내 입고 나왔다. 송 과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고 나는 47번 서명했다. 제 7억 7천만 원 이체 확인증이 나왔을 때 장 사장님이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잘 부탁하네. 내 40년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1973년 젊은 선친이 갓 지은 공장 앞에서 담배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개업식 날이야. 아버지가 그러셨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자네한테 주고 싶었어. 모두가 떠난 뒤 나는 텅 빈 공장에 불을 켰다. LED 조명이 200평 공간을 대낮처럼 밝혔다. 내 리프트, 내 공구함, 내 사무실. 창가에 앉아 맥주를 따고 노트북을 켰다. 강민호 모터스 파주점 2026년 1월 6일 그랜드 오픈. 우리의 약속,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잉 정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팀, 강민호 대표, 경력 23년. 한유리 진단실장, 경력 12년.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찍히기 시작했다. 유리가 전화했다. 사장님, 저 진단실장이에요. 진짜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때 정 변호사에게서 긴급 메일이 왔다. 긴급. 상대방이 사장님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파주 공장 매입이 재산 은닉 시도라면서요. 12월 23일 신문기일 잡혔습니다. 나는 웃었다. 올 테면 와라. 나에겐 영수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다. 오 반장은 약속을 지켰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낡은 창고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 되어 있었다. 칙칙했던 녹색 외벽은 세련된 회색으로 칠해졌고 삐걱거리던 셔터는 부드럽게 오르내렸다.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혼자 가게에 나와 POS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었다. 모텔방에서 청승맞게 TV나 보느니 일하는 게 나았다. 그때 유리가 쿠키 한 접시를 들고 나타났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일만 하지 말고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이브에 갈 데 없어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는 공구함에 걸터 앉아 쿠키를 나눠 먹었다.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왜 하필 파주예요? 서울에서 계속해도 됐을 텐데.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서울의 강민호는 성공한 사장, 예쁜 아내를 둔 남편, 뭐 그런 기대 속에 살아야 했으니까. 여기선 그냥 정비소 차린 아저씨면 되잖아요.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고향에선 사고 쳐서 대학 자퇴한 애로만 불렸거든요. 여기 와서야
그냥 기술자 한유리가 됐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더 떠들었다. 정비 이야기, 진상 손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 싶은 가게 이야기. 모텔 방보다는 훨씬 따뜻한 크리스마스였다. 12월 31일 팀원들이 모두 모였다. 유리는 족발을 시켰고 막내 태영이는 편의점 샴페인을 사왔다. 자정이 되기 직전 우리는 텅 빈 리프트 사이에서 플라스틱 컵을 부딪혔다. 사의 출발을 위하여 사고 치지 말자. 대박 납시다. 2026년 1월 1일이 밝았다. 파주 하늘의 폭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집에 돌아와 폰을 보니 박 부장의 문자가 와 있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잘 돌아갑니다만 형님 빈자리가 크네요. 거기서도 대박 나실 겁니다. 고맙다. 너도 복 많이 받아라. 1월 6일 드디어 강민호 모터스 파주점 간판에 불을 켰다. 아침 8시 59분 셔터를 올렸다. 첫 손님은 30대 중반의 여성 박지영 씨였다. 아반떼 앞바퀴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센터 갔더니 캘리퍼까지 다 갈아야 한다고 100만 원 들어 말원 부르더라고요. 그녀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표정이었다. 유리가 차를 리프트에 띄웠다. 패드랑 디스크만 갈면 돼요. 캘리퍼는 멀쩡합니다. 견적 45만 원, 5만 원 나오겠네요. 박지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다. 진짜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과잉 정비 안 합니다. 저희 원칙이에요. 수리가 끝나고 결제할 때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고맙다고 했다. 동네방네 소문낼게요. 진짜 감사해요, 사장님. 첫날 매출 45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 어떤 300만 원짜리 수리비보다 값졌다. 저녁이 되자 지역 커뮤니티인 파주 맘카페에 후기가 올라왔다. 대박 정비소 발견. 센터 견적 절반에 고쳤어요. 사장님이랑 여직원분이 엄청 친절하고 정직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다. 거기 어디예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입소문은 무서웠다. 2주 만에 예약이 꽉 찼다.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유리가 옛 동료를 추천했다. 최진수, 15년차 베테랑. 그까지 합류하자 가게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 1월 15일 소나타 하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강 사장님,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2억 5천에 합의하겠답니다. 네? 갑자기요? 장모님이 지원 끊었대요. 고 변호사가 재판 가면 승산 없다고 꼬리를 내린 거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전화를 끊고 리프트 기둥에 등을 기댔다. 4년의 결혼 생활, 그 지독했던 줄다리기가 2억 5천만 원으로 끝났다. 허탈하면서도 후련했다. 유리가 다가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이혼 합의됐대. 이제 진짜 끝났어. 아, 축하드려요. 맞죠? 그래, 축하받을 일이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늦게까지 남아 도요타 캠리 타이밍벨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밤 8시 셔터 너머로 낯익은 벤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지연이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갔다. 그녀는 가게를, 간판을,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이거였어? 나 대신 선택한 게 고작 이거야? 너 대신 선택한 게 아니야. 나를 찾은 거지. 그래서 행복해. 이 시골 구석에서 기름 묻히고 사는 게. 행복해. 너랑 쇼윈도 부부로 살 때보다 100배는 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장이 번졌다. 난 불행해. 32살에 이혼녀 되고 엄마 눈치 보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폰을 꺼내 이체 예약 화면을 보여줬다. 월요일에 2억 5천 들어갈 거야. 그 돈으로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시키는 거 말고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말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진심이야? 진심이야. 네가 불행하길 바라서 이혼한 거 아냐. 둘 다 불행하니까 끝낸 거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탔다. 창문이 내려가고 그녀가 작게 말했다. 잘 있어, 오빠. 벤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캠리의 보닛을 닫았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다. 내 인생도 다시 굴러가고 있었다. 이게 오빠가 우리 결혼을 벌이면서까지 선택한 거야? 지연은 창문 너머 공장을 둘러보며 물었다. 난 결혼을 벌인 게 아냐. 둘 다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끝낸 거지. 오빠한테는 맞았잖아. 안 그래? 내가 보기엔 오빠도 나만큼 불행해 보였어.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이 그녀가 추위를 막으려는 듯 팔짱을 꼈다. 오늘 합의서에 사인했어. 다음 주에 이혼 신고 들어갈 거래. 알고 있어. 정 변호사한테 들었어. 그게 다야. 할 말이 그것뿐이야. 무슨 말을 원해, 지연아? 미안하다는 말? 그래,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걸 솔직히 말하기까지 4년이나 걸려서 미안해. 네가 원하던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끝내는 건 미안하지 않아. 지연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사랑해, 그 여자? 누구? 지금 만나는 여자 말이야. 오빠가 날 떠나게 만든 그 여자. 그런 사람 없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 이건 더 나은 여자를 찾으려는 게 아니었어. 진짜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진짜야. 이 총우석에서 남의 차나 고치고 사는 게 너랑 살 때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진짜 같아. 듣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오빠. 진심이야. 왜냐하면 난 지금 엉망이거든. 32에 이혼녀 되고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쩌나 싶어. 그럼 찾아봐. 페이스북에 자랑하기 좋은 거 말고. 진짜 네가 행복한 거. 가족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 찾아. 나처럼 진짜 배기를 짓든가. 나도 아직 몰라. 6개월 뒤에 망할 수도 있고 여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짓고 있잖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마스카라 번진 눈을 닦으며 돌아섰다. 갈게. 잠깐만. 나는 폰을 꺼내 월요일 예약 이체 내역을 보여줬다. 1억 7,500. 내 몫이야. 이 돈으로 뭐라도 해봐. 학교를 다시 가든 사업을 하든 여행을 가든. 제발 엄마한테 증명하겠다고 낭비하지 말고. 지연이 화면과 나를 번갈아 봤다. 진심이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 그래. 널 불행하게 만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치려 했을 뿐이야. 떠나는 거, 그리고 솔직해지는 거. 그녀는 벤치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말했다. 잘 있어, 강민호. 잘 가라, 최지연. 그녀의 차가 산업단지 도로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내 옛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 그렇게 떠나갔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타이밍 벨트 작업을 마저 끝냈다. 3월 1일 이혼 확인서가 등기로 도착했다. 법원 직인, 판사 서명, 그리고 내 4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법률 용어들. 위 당사자 간의 혼인은 이혼으로 해소되었다. 나는 서류를 파일철에 꽂아두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다. 재판도 없었고 진흙탕 싸움도 없었다. 허무할 정도로 조용하고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 팀은 근처 호프집 녹슨 렌치에 모여 오픈 2달 기념 회식을 했다.
첫 분기 생존을 위하여 최 과장이 맥주잔을 들었다. 안 망한 거 축하. 유리가 거들었다. 일하는 게 재밌는 건 처음이에요. 막내 태연기가 웃었다. 우리는 싸구려 생맥주와 눅눅한 치킨을 뜯으며 차 이야기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 유리는 딜러샵 시절의 진상 손님 이야기를, 최 과장은 자기가 거쳐간 막장 정비소 썰을 풀었다. 태영이는 내가 뽑아주기 전 정비 일을 그만두려 했다고 고백했다. 처음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사장님은 맨날 느리다고 소리 지르고 손님들은 사기꾼 취급하고. 근데 여긴 다르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인생 구해주신 거예요. 네가 내 인생 구한 거야. 난 그냥 뛸 판만 깔아준 거고. 밤 10시 알딸딸한 기분으로 혼자 트럭으로 돌아왔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장석구입니다. 오늘 지나가다 보니 주차장이 꽉 찼더구먼. 보기 좋았어. 우리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백미러 속에 나를 봤다. 손톱 밑 기름때, 셔츠에 오일 얼룩, 사흘 깎지 않은 수염. 피곤해 보였지만 지난 몇 년간 봤던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이게 진짜였다. 가게도, 팀도, 일도, 내 인생도 완벽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였다. 그거면 충분했다. 파주에도 봄이 왔다. 공단 가로수에 새순이 돋았고 손님들은 에어컨 점검을 하러 오기 시작했다. 4월이 되자 강민호 모터스는 단순히 새로 생긴 정비소가 아니라 눈탱이 안 치는 집으로 통했다. 박지영 씨의 후기 덕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주 매출 1,400만 원 일원. 우리는 파트타임 사무직원으로 송민아 과장의 조카를 채용했다. 호텔리어 출신이라더니 손님 응대가 기가 막혔다. 5월 첫 클레임이 들어왔다. 3주 전 정비를 받은 1톤 트럭 차주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당신들이 만진 뒤로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나잖아. 멀쩡한 차를 망가뜨려놔. 유리가 나가서 차분하게 점검했다. 원인은 단순한 브레이크 분진. 그 차종 고질병이었다. 우리가 건드린 부품과는 상관없었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다. 나는 그냥 웃으며 무상으로 청소해주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서비스로 교환해줬다.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손님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했다. 그는 머쓱해하며 돌아갔고 며칠 뒤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미안했수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6월 오픈 6개월 차. 성적표는 놀라웠다. 누적 고객 30명, 월 평균 순수익 1,770,000만 원, 재방문율 73%. 숫자가 말해주는 성공보다 더 값진 건 일상의 순간들이었다. 태영기는 이제 혼자서도 웬만한 고장을 진단해냈고 유리는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내 옆에 남았다. 최 과장은 주말마다 정비교실을 열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가 정비를 가르쳤다. 나는 월세방에 가구를 하나씩 채워 넣었고 동네 마트 캐셔 아주머니와 안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직원들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줬다. 정직한 노동 6개월이라고 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연설 한번 하셔야죠. 유리가 맥주를 건넸다. 난 말주변 없는 거 알잖아. 5명의 얼굴을 둘러봤다. 나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 6개월 전 공구만 싣고 무작정 여기로 왔을 때 솔직히 겁났습니다. 실패할까봐. 근데 여러분이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정직하게 땀 흘려줘서 고맙습니다. 태영이가 건배를 제의했다. 앞으로 6년 더. 유리가 정정했다. 아니 평생. 1년 뒤 나는 서울로 차를 몰았다. 지연이 때문도 옛 가게 때문도 아니었다. 박 부장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형님, 안 오셔도 됩니다.
껄끄러우실 텐데. 무슨 소리야? 네가 결혼하는데 내가 가야지. 성수동의 낡은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박 부장이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을 지켜봤다. 피로 연장해서 그가 나를 찾았다. 오셨네요, 형님. 파주는 어때요? 좋다. 아주 좋아. 옆 건물도 샀어. 확장하려고. 그때 박 부장의 표정이 굳었다. 형수. 아니, 지연 씨 왔는데요. 신부 측 하객으로 온 모양이었다. 멀리서 그녀가 보였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처음 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다가왔다. 오빠, 오랜만이네. 좋아 보인다. 너도 좋아 보여. 그녀가 옆에 있던 남자를 소개했다. 내 남자친구야. 만난 지 3개월 됐어. 반갑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악수를 청했다. 나 대학 다시 다녀. 경영학과. 엄마가 준 돈으로 등록했어. 나중에 내 가게 차리려고. 잘 됐네. 너한테 딱이다.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빠는 행복해. 그 작은 마을 정비소에서. 응,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그럼 다행이네. 나 오랫동안 오빠 미워했는데 상담받으면서 알았어. 오빠가 떠나준 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었다는 거. 우린 서로 연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랬지. 악감정 없는 거지. 전혀. 그녀가 짧게 안아주었다. 예의 바르고 깔끔한 작별이었다. 파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강민호 모터스 파주점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 원격 CCTV로 확인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유리였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시동 안 걸리는 차가 들어왔는데 퇴근 시간 넘어서요. 오실 수 있어요? 지금 가는 중이야. 기다려. 나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나의 진짜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범 운행은 진작 끝났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본게임을 달리고 있다.